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이제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막고 그 한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막으니까. 롯데는 철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산책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얼굴들이 진짜 밝으시고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10,000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만 달러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육원이라고 그래요. 애육원. 근데 애육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 중화 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에 이것도 성서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우리는 한 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황, 지황, 인황,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희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 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 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 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석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노노, 뭐 맹자, 뭐 이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죽은 자기를 뭘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에 내려가면은 먹으면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한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제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곤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00~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3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주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 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귀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귀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렬왕, 뭐 무슨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만주족,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나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소림사, 무당, 태백산의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리는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뭐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뭘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네.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네, 네.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 벌써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뭐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 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홍콩하고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요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이게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000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요게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모든 교우들 한 줄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뭐 누나, 또 손자들 뭐 6이나 손녀들 6이나 있고 뭐 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로 미국에서 독일에서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정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필요한 악보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남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내 동창 신부는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사이버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 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위조하고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막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 있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또 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올라온 나는 자연인이다 무쇠솥 길들이기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우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 심심할까 봐 오후 3시 53분 지금도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 일식도 이루어 주셨어요. Thank you, Father예요. 하느님,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니 뭐 그리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 하느님이 줄까 안 줄까, 거길 넘어서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한테 하느님이 뭘 주겠어요? 저처럼 필요하면 주시겠지. 당신 일인데 내일이야? 그냥 100억 뚝딱 하나할머니가 와서 주고 가고, 또 하나할머니가 또 여주 피정집 하는데 뭐 교구가 돈이 없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소됐는데, 전 그때도 하나 짜증 안 났어요. 그건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문경에 또 오늘 내일 이제 성경 강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하고 대성전 마당하고 문경 크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느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래, 오늘로 끝.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루를 기쁘고 충실히 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인생에 지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더 빨리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 환경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체에 변화가 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이지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준 뒤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꼿꼿이 버텨내야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뀝니다.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나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지게 됩니다. 즉 득이 안 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런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마셔야 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늘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 남 탓, 부정적인 생각 등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하지만 말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예쁘게 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몰려들어 함께 협조한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은 내 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겠고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얼굴색이 바뀝니다.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새까맣게 편합니다. 여성분들은 기미나 잡티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생기고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6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좋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